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현실의 현실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꿈과 현실을 저울질할 때 정말 고약한 점은 뭐냐 하면 여기서 뭐 하나를 명확하게 선택한다고 해서 그다지 내 삶이 나아지느냐, 또 그렇지만도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서수 작가님의 단편집 젊은 그니의 행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작가 한 분의 첫 소설집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그간 엔솔로지 책들이나 문예지를 통해서 이 작가분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먼저 작가와 책 소개를 한 후에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수 작가님의 단편집 젊은 그니의 행진입니다.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의 인간인가요? 꿈과 현실 중에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철도 없다, 미래도 없다 이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자신의 꿈을 조금 더 우선시해서 살아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젊은 시절의 꿈을 쫓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현실에 적응을 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타입이신가요? 사실 각자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나이대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달라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말로는 현실 하면서 결국에는 행동은 꿈을 쫓는 행동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래 친구들보다 좀 대책 없이 사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느낄 때도 많고, 이런 점이 되게 불안하게 느껴지면서도 어떨 때는 또 괜찮아, 만족스럽게 여겨지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좀 이런 복잡 미묘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하기 싫은 것도 좀 하고 하고 싶은 것도 좀 참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제대로 기반을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랄까요? 제가 지금 꿈과 현실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린 이유가 역시나 이 소설집에 담긴 소설들이 바로 그 문제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들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요, 꿈과 현실을 저울질하면서 다소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춘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현실의 현실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꿈과 현실을 저울질할 때 정말 고약한 점은 뭐냐 하면 여기서 뭐 하나를 명확하게 선택한다고 해서 그다지 내 삶이 나아지느냐, 또 그렇지만도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현실을 선택한다고 해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기반 딱 잡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꿈을 쫓는다고 해서 내가 계속 마음이 좋거나 기분이 고양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꿈과 현실을 둘 다 놓지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어중간하게 서 있게 되는 거죠. 몸은 몸대로 힘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힘들고 자신이 선택한 삶은 녹록하지가 않고, 이런 청춘의 딜레마나 어려움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책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20, 30대 그리고 넓게는 중년층까지 엄청나게 공감의 포인트가 되어주는 거죠. 예컨대 이 소설집에 실린 첫 번째 소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소설이 이효석 문학상 대상을 받았던 미조의 시대라는 소설인데요. 여기서 주인공인 미조는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남긴 5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서울 안에서 엄마와 함께 살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집을 구할 때 되게 크고도 되게 작게 느껴지는 돈이죠. 자, 집을 구함과 동시에 미조는 현실에 발을 붙이기 위해서 여러 회사의 격리직으로 면접을 보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조와 함께 수영 언니라는 인물도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요, 자신의 꿈이자 재능이었던 그림을 살려서 웹툰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웹툰 회사에서 그리는 그림이 뭐냐? 여성을 굉장히 착취하는 폭력적이고 문제적인 성인 만화입니다. 언니는 이 회사를 즐겁게 다니지도 못하고 그만두지도 못하는 상태로 원형 탈모에 걸려가면서 아주 괴롭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조는 현실을, 그리고 언니는 꿈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쪽도 명쾌하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소설이 아주 잘 잡아내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소설인 연희동의 밤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내일 채움 공제, 그 통장을 족쇄로 여기면서도 열심히 채우기 위해서 꾸역꾸역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방금 막 극작가의 꿈을 포기한 경희 언니가 등장합니다. 나라는 주인공은 경희 언니라는 인물을 좀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니한테 이제 그만 꿈에서 벗어나서 현실에 좀 적응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게 꿈 때문이라는 생각만 들었다. 꿈은 언니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언니는 초인적인 능력으로 자신을 재건시킨다.
하지만 꿈은 다시 언니를 상대로 승리하고 연이어 다시 패배한다. 그러는 동안 소모되는 건 언니의 인생, 정확하게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확실히 배상받아야 한다.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언니의 잃어버린 8년에 대해 언니 자신한테 배상해야 돼. 그러려면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알지? 나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거든? 나는 아니라고 했다. 열심히 산 게 아니라 재미있게 산 거라고. 언니는 재미 하나도 없었다고 답하더니 조금 울었다. 제가 진짜 보고 너무 공감했는데 너 이제까지 꿈쫓아서 재밌게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 라고 누군가는 말하지만 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고 근데 재미도 별로 없었어. 근데 이런 것도 없어. 약간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이 상황이 뭔지 제가 잘 알거든요. 이 단락만으로 진짜 꿈과 현실의 그 지리멸렬한 삶이 너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치는 문장들이 이 소설의 아주 장점이 되어주고 있고요. 자, 이 시대를 가로지르는 문제들이 있죠. 예컨대 주거 문제. 제가 예전에 취미는 사생활 읽을 때도 이런 메시지를 받았지만 주거의 문제, 주거에 대한 위협은 실존적으로 인간의 삶과 건강, 삶의 질로 직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이 모두 다 주거 문제에 목을 메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하고 이 소설 안에도 이러한 불안을 건드리는 작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의 방광, 나의 지구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는요, 아파트를 살 적기를 놓친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는 원래 저점에서 아파트를 살 기회가 있었어요. 계약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그때 마침 위층에서 층간소음으로 너무너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못해 이 계약을 파기해요. 근데 그 직후 온 아파트 값이 수직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쓰린 마음을 다독여가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방광에 병까지 걸려가면서 자신들이 살 집을 찾아 나서요. 근데 집값이 너무너무 올라서 아파트는커녕 빌라도, 다세대 주택도, 지방에 있는 땅까지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참 제가 이 소설의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이게 너무 있는 일이라서, 현실에서 있는 일이라서 참 기분이 좀 씁쓸하네요. 주거 문제와 더불어서 이 시대를 가로지르는 또 하나의 문제는 고용 문제죠. 또는 수입의 불안정. 이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 역시 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주로 수입이 불안정한 프리랜서나 알바, 손님이 하나도 없는 가게를 지켜야만 하는 자영업자, 워커홀릭으로 회사에 충성하고는 있지만 늘 압박에 시달리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주인공들이 집과 직장, 개인의 정체성까지 모두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종종 거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책에서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왜 여러분 중국에서 참새 잡기 운동 했던 거 기억나세요? 마오쩌둥 시대에 참새가 농사를 망친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참새를 대학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썼대요. 참새를 땅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참새들이 공중을 날고 날다가 힘이 빠져서 죽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했어. 인간들이 독하게 그렇게 했어. 내려앉으려는 참새만 보면 계속 내쫓았어. 결국 참새는 공중을 계속 날다가 힘없이 떨어져 죽었어. 너무나 고단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견디다가. 근데 사영아,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집이 없는 우리도 그 참새 같다는 생각. 정착하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그 참새 같다는 생각. 어디에도 내려앉아서 쉴 수가 없잖아. 이 대사 굉장히 인상 깊죠. 이 소설의 전반적인 주제를 너무나 잘 관통하고 있는 사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소설집에는 단편 소설이 10편 실려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가 된 소설인데요. 이서수 작가는 이 소설들로 황산벌 청년문학상, 젊은 작가상, 이호선 문학상 대상 이런 걸출한 상들을 내리받으면서 큰 주목을 받아왔죠. 좀 전에 함께 살펴본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서수 작가의 소설들은 시대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소설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젊은 작가상 수상작이자 표제작인 젊은 그니의 행진에서는요, 사람들의 관심이 권력이 되어버린 시대를 담고 있어요. 손편지를 써주면 뭐하나, 아이들은 이미 이 시대에 충실한 구독자가 되어버렸는데, 어른들을 훨씬 앞질러 가버렸는데, 구독자 수가 권력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 권력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도 어른보다 잘 아는데. 그러니까 언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니야.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 탓이야.
사소한 나를 구독해주는 구독자 탓이야. 또 엉킨 소매라는 소설에서는 임신 중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내 몸이 짐만도 못한 자유만 허락되는 곳이라는 거잖아. 다들 재산 좋아하고 자본주의에 순응하며 살면서 어떤 여성이 제 몸이 저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라고 말해도 아무도 안 듣고, 누구나 자기 몸으로 살아야 하는데 남의 몸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그게 재산보다 못하다는 거지? 여자 몸은 누구나 간섭할 수 있는 공공자산이라는 건가? 이서수 작가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과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이 글들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시대를 함께 건너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과제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 과제에 시달리고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혹은 포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러한 소설들을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리고 위로받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갈 곳을 궁리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전 작들을 통해서 이서수라는 작가한테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 소설집 읽으면서는 이 작가가 앞으로 어떤 사회 이슈에 주목을 하게 될지, 또 그걸 어떤 인물과 서사로 잡아내고 어떤 문장으로 마음을 울리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더 큰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책과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게 됐습니다. 저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공감과 위로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서수 작가님의 첫 소설집 젊은 금리의 행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공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멋진 책 들고 돌아올게요.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